깊은 수심의 다이빙에 대한 욕심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깊은 수심의 수중 동굴을 찾던 중 1993년 그는 다이빙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짐 보든에게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싱크홀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다. 이는 멕시코 타말리파스 주의 엘차카톤 싱크홀이었다. 이곳은 세노테라고도 불리는데 세노테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볼 수 있는 우물처럼 생긴 수직 동굴을 말한다. 형성 과정은 바다의 블루홀과 똑같은데 이 둘 모두 안반의 침식과 붕괴로 지하수가 노출되며 만들어지는 카르스트 지형이다. 단지 위치가 내륙과 해양이라는 차이점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카르스트 지형은 내부가 매우 복잡해 길을 잃기 쉽고 가시거리가 매우 짧다는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도전적인 다이버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곳이다. 시크도 마찬가지로 도전적인 다이버였고 심지어 자카토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싱크홀이었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보든과 함께 잠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들은 안전하고 완벽하게 다이빙을 성공하기 위해 세부사항의 검토와 철저한 훈련에 1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기로 한다. 해당 다이빙의 적절한 가스의 종류, 혼합물의 비율 등을 계산했고 신체와 정신을 미리 적응시키기 위해 연습 다이빙 등의 훈련을 수차례 진행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이빙 준비가 완벽했고 실패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자카토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방심해서는 안 됐다. 자카토는 멕시코 북동부에 위치한 5개의 세노테 중 가장 깊은 곳으로 그 깊이가 319m였다. 이 수심까지 잠수하는 것을 성공한 다이버는 당시까지 아무도 없었으며 탐험을 위해 나사의 원격 로봇이 동원될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도로 수심이 깊을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매우 많았다. 자카톤의 깊이인 수심 319m에서는 제곱 센티미터당 32kg의 압력이 작용하는데 이는 평범한 다이빙 장비라면 그 내부에 스티로폼까지 찌그러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또한 수심이 깊어질수록 공기통 속의 산소와 질소의 압력이 높아져 부피가 줄어들게 된다. 즉, 다이버는 고압축의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이때 압축된 기체는 다이버의 혈관에 액화된 상태로 녹아들게 되는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주변압이 높아지므로 체내의 액화 상태의 질소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급격히 수면으로 상승하면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며 혈관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체로 변하며 혈관을 막거나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를 공기색전증이라고 하며 깊은 수심을 다이빙할 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다. 그리고 150m가 넘는 수심으로 잠수한다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등 일련의 신경계 증상이 발생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증상들을 통틀어 고압신경계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는 잠수 속도가 빨라서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때 쉽게 발생한다. 이렇듯 자카톤 다이빙에는 단순히 깊은 수심이라는 이유로 많은 내외부적 위험이 존재했다. 때문에 프로다이버였던 셰크와 보드는 어떠한 증상도 겪지 않고 완주를 성공하겠다는 욕심 없이 단순히 완주만을 위해 최소한의 생존만을 목표로 잡고 계획에 들어갔다. 그들은 성공적인 다이빙을 위해 독특한 전략을 채택한다. 감압에 필요한 잠수 시간을 극도로 줄이기 위해 빠른 하강을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분당 33m, 즉 자카톤의 바닥에 도달하는데 단 10분이 걸리는 매우 빠른 속도의 하강을 계획했다. 보통 이 정도의 수심에서 작업하는 산업 다이버들은 엄빌리컬이라는 공기 공급 호스를 통해 호흡하며 수십 시간을 물속에 있는다. 하지만 셰크와 짐은 이러한 엄빌리컬을 착용할 수 없었고 엄빌리컬 없이 수십 시간을 잠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로 감압 시간을 극도로 줄여야 했고 이에 빠른 하강을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바닥까지는 단 10분 만에 도달했어도 상승할 때에는 감압으로 인해 10시간이 필요했고 총 50번의 정지를 해야 했다. 때문에 엄빌리컬이 없는 이들은 물속에서 10시간을 버티기 위해 30개의 공기 탱크를 챙겼으며 각각의 탱크에 들어가는 혼합물의 비율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 생물학자와 논의하기도 했다. 이때 감압을 위해 혼합물을 섞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탱크를 스테이지 탱크라고 부른다. 보통은 등에 매거나 가이드라인의 적당한 위치에 매달아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된다. 이들은 30개라는 터무니없는 숫자의 탱크를 사용할 예정이었고 때문에 잠수 시작 전 무게추가 달린 가이드라인에 연결하고 이를 자카톤에 빠뜨렸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정지 구역에서 가이드라인에 묶여있는 스테이지 탱크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빠른 하강 전략은 후에 셰크에게 고압신경 증후군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들은 이렇게 차별화된 전략을 세웠고 이에 걸맞는 훈련을 시작했다. 그들은 1994년 4월 6일을 자카톤 잠수 날짜로 계획했고
그날까지 남은 수개월 동안 100m 이상의 수심에 30회 이상의 연습 다이빙과 서로의 기록을 경쟁하는 등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셰크에게 위기가 닥쳐왔다. 그는 연습 다이빙을 위해 남아프리카의 부시맨홀이라는 자카톤과 비슷한 싱크홀에서 260m까지의 잠수를 계획했고, 이 연습 다이빙 중 셰크는 생애 처음으로 다이빙 중 공포를 느꼈다. 그에게 고압 신경 증후군이 찾아온 것이다. 다행히도 신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깊은 수심의 다이빙 기록을 깨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고, 다이빙 커뮤니티에 자카톤 잠수가 자신이 극도로 깊이 잠수하는 마지막 동굴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자카톤은 이곳보다 훨씬 더 깊은 만큼 그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었다. 때문에 셰크는 자카톤보다 더 수심이 얕은 곳에서 고압신경증후군을 겪은 것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생각했어야 했다. 1994년 4월 6일, 셰크와 보드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마침내 자카톤으로 향했다. 당시 이 다이빙은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었고 전 세계에서 이들을 찾아왔다. 각종 스포츠 저널들과 보도를 위한 기자들, 심지어 다큐멘터리와 영화 제작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다이빙을 구경하고 촬영하기 위해 모였다. 셰크와 보든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며 명상을 시작했다. 호흡을 조절하며 앞으로 있을 다이빙을 이미지 트레이닝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이들이 모인 곳은 자카톤과 지하로 연결된 엘 나시미의 두 강이었는데, 잠수의 시작 지점이 자카톤이 아닌 자카톤과 연결된 강이었던 이유는 자카톤의 수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눈을 떴고 오전 9시 45분 셰크를 선두로 두 다이버는 강 속으로 사라졌다. 셰크와 보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함께 하강하지 않고 각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적으로 하강했다.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두 개 설치한 이유는 빠른 하강 중의 접촉과 간섭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즉, 두 명이서 잠수했지만 사실상 혼자서 다이빙하는 것과 같았다. 이들은 점점 어두워지는 강을 따라 나아갔다. 자카톤에서 나오는 샘물은 광물성 유황 등의 부유물로 인해 따뜻하고 가시거리가 매우 짧았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에 의지한 채 약 200m를 나아갔고 마침내 자카톤의 입구에 도착했다. 수심 90m까지의 압축 공기로 호흡하던 그들은 호흡가스를 헬리에어로 교체했다. 헬리에어란 셰크가 최초로 개발해서 사용한 혼합물로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고 헬륨의 양을 가변적으로 혼합하여 만든다. 이것은 산소를 가변적으로 혼합하는 것보다 훨씬 만들기 쉽고 주로 심해 다이빙에서 사용된다. 교체 후 그들은 본격적인 하강을 시작했고 180m 지점에서 다시 표준 비율의 혼합물이 담긴 공기통으로 교체했다. 계속해서 분당 33m의 속도로 내려가던 그들은 240m쯤에서 하강 속도를 늦출 계획이었다. 이 수심은 셰크가 이전에 연습 다이빙 중 고압 신경 증후군을 겪은 깊이였다. 마침내 셰크는 240m, 보드는 230m 지점에 도달했고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위에 있던 보든에게 계획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다. 그 전까지의 하강 속도가 계획보다 훨씬 더 빨라서 헬륨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버린 것이다. 그가 이 문제를 알게 되자마자 어김없이 몸이 가렵고 따갑기 시작했다. 심지어 눈앞에 수백 개의 반짝거리는 빛들이 생기며 앞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다. 프로였던 그는 고압 신경 증후군이 시작됨을 바로 깨달았고 이 깊이에서 더 심해진다면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분명 더 내려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질 것이었고 이는 다이빙을 중도에 포기해야 함을 의미했다. 포기를 고민하며 셰크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을 때 셰크는 묵묵히 내려가고 있었다. 이를 보고 포기할 수 없었던 보드는 계속해서 내려가기로 결정한다. 내려가던 중 수심 275m가 되었을 때 공기 게이지를 체크했다. 이때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된다. 계획과 다른 양의 호흡가스를 소모한 것이었다. 보통은 크게 문제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개의 공기 탱크를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바닥났고 나머지는 절반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심각한 문제였고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결국 그는 280m 지점에서 다이빙을 중단하고 상승하기로 결정했다. 부력 조절 장치를 부풀려 빠른 속도로 상승하던 그는 140m 지점에서 상승을 멈추고 등에 매달린 공기 탱크를 가이드라인에 묶여있던 백업 공기 탱크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등에 매달린 공기통의 공기를 모두 소모한 상태였다. 즉, 추가적인 공기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재빠르게 공기통을 교체하고 레귤레이터를 입에 물었다.
그 후 공기통의 밸브를 열자 분출하는 가스의 힘으로 레귤레이터가 입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날아간 레귤레이터는 물속에서 가스를 뿜으며 이리저리 요동치기 시작했다. 보드는 침착하게 레귤레이터를 고치려고 시도했다. 이를 고치지 못한다면 그는 익사할 것이었다. 하지만 한참을 시도해도 결국 고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한 가지 해결책을 고안해냈다. 공기 탱크를 옆구리에 끼고 숨을 참으며 상승하되 숨이 필요할 때만 밸브를 여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분명 이 방법은 쓸모가 있었고 계속해서 숨을 쉴 수는 있었다. 하지만 고압신경 증후군으로 엄청난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고 심지어 다음 탱크가 있는 40m 떨어진 90m 지점까지 감압을 위해 정지하며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방법이 최선이었고 불편을 감수하며 무사히 90m에 도착하게 된다. 그곳에서 정상적인 레귤레이터가 부착된 공기 탱크로 교체했고 이후로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한숨 돌리며 셰크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한편 자카톤의 수면 위에서 지원팀들은 보든과 셰크의 기포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들이 잠수한 지 2분쯤 됐을 때 셰크와 보든이 하강하고 있는 부분의 수면에서 첫 번째 기포가 올라왔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15분 후에 한 번 더 기포가 올라와야 했다. 하지만 보든이 있는 곳에서만 기포가 올라왔다. 분명 셰크가 보든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셰크의 기포는 올라오지 않았고 지원팀의 다이버 중 하나였던 앤이 보든과 만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물어보기 위해 잠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시각 보든은 셰크의 가이드라인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가 죽었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내려가던 앤은 20m 지점에서 보든을 만났고 다이빙 슬레이트의 셰크에 대해 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셰크의 생존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앤은 셰크를 찾기 위해 더 아래로 내려간다. 수심 80m를 내려갔을 때 적어도 그 시간에 셰크는 그곳에서 정지하며 감압하고 있어야 했지만 그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앤은 더 깊이 내려가고 싶었지만 공기가 부족해 상승하기로 결정한다. 앤과 보드는 수심 20m 지점에서 감압을 위해 정지해 있었고 뒤이어 내려온 몇 명의 지원 다이버들과 만났다. 이들은 모두 셰크가 이미 사망했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셰크의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보드는 홀로 외로운 감압을 마치고 수면으로 올라왔다. 셰크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고 수많은 인파는 술렁이며 혼란스러웠다. 세계 최고의 다이버였던 그가 돌아오지 못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곧바로 셰크의 시신 수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셰크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철수를 위해 자카톤에 사용된 장비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자카톤 다이빙에 사용되었던 가이드라인을 끌어올렸다. 보든의 밧줄은 쉽게 건져 올려졌지만 셰크의 밧줄에는 스테이지 탱크가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걸려있어 무게가 많이 나갔고 어렵게 건져 올렸다. 마침내 거의 다 건져 올린 듯 했을 때 밧줄의 끝에는 셰크의 시신이 있었다. 셰크는 물속에서 자신이 곧 죽으리라 직감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지 않아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묶은 것이다. 셰크의 사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그에게 고압신경증후군이 발생했다는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그전에도 겪었던 일이고 보든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때문에 고압신경증후군 자체가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기보다는 근육경련 등의 증상들로 인해 레귤레이터를 제대로 물지 못하는 등 일련의 사고들이 발생해 익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혹은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트라이믹스를 혼합할 때 가스의 비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산소 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 독성이 생기고 질소가 너무 높으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그가 이러한 기본적인 실수를 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셰크의 시신이 수습되고 나서 보드는 엄빌리컬 없이 925피트를 도달한 세계 최초의 다이버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이는 세계의 미식축구 경기장을 이어붙인 거리와 같았다. 또한 이 타이틀은 셰크가 생전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로 바라던 것이었다. 셰크는 평생을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고 다이빙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플로리다 잭슨빌에 위치한 그의 동생 옆에 묻혔다. 사고 이후 보든의 자카톤 다이빙 기록을 깬 다이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그의 기록을 깬 다이버들이 여럿 나왔다. 현재까지도 다이빙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셰크 엑슬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Safety is extremely important. Sometimes you can cut safety procedures and accomplish more, but in the long run, the risk eventually will catch up with you. I've been very fortunate. I've made over 4,000 cave dives in the past 30 years, and the reason I've survived, and the reason why hopefully I'll continue to survive, is because I am so careful. There are a number of dives I could have done a lot sooner and that sort of thing, but you just have to have the discipline to stay within your limits. 감히 니콜을 방해해? 분명 쇼마가 쥐콩만한 놈들이겠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1984년 7월 21일) 포르투갈의 취미 다이버 누누 고메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스토크폰테인 동굴을 탐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해당 동굴은 다른 두 동굴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동굴들의 통로를 모두 합했을 때 총 길이는 5.23km로 매우 긴 편에 속한다. 또한 동굴의 대부분은 물이 없는 지형이지만 10%의 물에 잠긴 구간이 존재한다. 이렇듯 동굴의 불규칙적인 침수와 긴 통로로 인해 1980년대 다이빙 기술로는 탐험이 어려웠고 때문에 당시에는 완전히 탐험되지 않았던 동굴이다. 이러한 탐험적인 요소가 고메즈의 모험심을 자극했고 1984년 8월경에 해당 동굴의 지도가 없는 수중 구간에서 두 번의 다이빙을 마쳤다. 연달아 다이빙을 성공하고 수중 구간의 지도를 일부 제작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던 그는 또 한 번의 다이빙을 계획했고 2명의 다이버와 3인 1조의 팀을 결성했다. 그들은 말콤과 피터 베르 훌셀로, 이중 피터는 고메즈와 말콤에 비해 경험이 다소 적었다. 하지만 고메즈가 이미 두 번의 탐험을 마치며 경험이 많았고 그리 어려운 잠수는 아니었기에 계획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후에 이 선택은 계획에 있어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다. 1984년 9월 29일 요하네스버그 세 남자는 차에 탑승해 약 1시간 거리를 달려 스토크폰테인 동굴 입구에 도착한다. 이들은 동굴을 따라 내려가 동굴 내부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고 다이빙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 3명 모두가 바로 다이빙을 시작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고메즈 혼자서 다이빙을 시작했다. 피터와 말콤은 물 밖에 남아서 가이드라인의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했다. 이때 가이드라인 설치 계획의 세부 사항은 이랬다. 밀너 홀의 수중 동굴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밀너 레이크를 통과한 후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에어 챔버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이었고 이 구간의 길이는 총 120m였다. 고메즈는 가이드라인 설치를 완료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 후 본격적인 다이빙을 시작한다. 고메즈를 선두로 다이빙을 시작해서 말콤, 피터가 그 뒤를 따라 일렬로 나아갔다. 이들의 목적지로 향하는 주요 통로 근처에는 다른 곳으로 통하는 좁고 어두운 수십 개의 통로가 존재했다. 이러한 통로로 잘못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길을 잃기가 매우 쉬웠다. 때문에 앞 사람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으며 가이드라인을 항상 가까이 해야 했다. 하지만 물살이 있거나 침전물이 많은 동굴은 아니었기에 스스로 다른 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길을 잃을 일은 없었다. 또한 이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 통로를 따라 순조롭게 나아갔다. 40m쯤 나아갔을 때 밀너 레이크의 입구에 도착한다. 이곳은 성인 남성의 어깨 너비보다 조금 큰 통로였기 때문에 한번 진입하면 뒤의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때문에 한 명씩 천천히 통과했고 고메즈는 3명이 모두 통과함을 확인하고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음 구간부터 목적지까지의 통로는 좁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구간은 아니었고 문제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목적지의 에어챔버는 폭 3m, 높이 1m의 작은 방이었고 간단한 탐사 후에 귀환하기 시작했다. 40m 정도 나아갔을 때 말콤 뒤에서 오고 있어야 할 피터가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말콤은 고메즈의 다이빙핀을 잡아당겨서 신호를 보냈고 두 남자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피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의 측면 통로에서 인공적인 불빛을 볼 수 있었고 통로 내부에서 피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룹에서 빠져나와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피터가 쉽게 공황에 빠지지 않는 성격이고 모험심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 고메즈는 약간의 경고를 주고 넘어간다. 이들은 다시 가이드라인을 따라 복귀하기 시작했다. 30m를 더 나아가서 좁은 통로에 도착했을 때 피터가 다시 사라졌다.
이들은 또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피터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예정된 귀환 시간을 늦추고 동굴을 수색하기로 결정한다. 수색 과정에서 이들 또한 가이드라인을 놓치고 길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아 보이는 측면 통로만을 수색했다. 수색 시작 후 4시간쯤 지났을 때 실린더 내부의 공기가 다 떨어져 갔다. 통로가 너무 많아서 짧아 보이는 통로마저도 다 수색하지 못했고 4시간 동안 불빛은커녕 피터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결국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이들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동굴을 빠져나와 곧바로 구조 요청을 보냈다. 도착한 소방대는 다이버로 구성된 구조 다이버들이었지만 동굴 다이빙에 숙련된 사람이 없었고 이에 수중 구조 작업을 거부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고메즈와 말콤의 계획에 없던 내 우비캣 휴식 시간 끝. 이제 열심히 해야지. 4시간 수색으로 인해 동굴에서 실트가 부유하며 몸을 바꾸는 건 마음의 길을 들어가라. 식은 죽 먹기지. 빛날 시간이야. 니코는 모두의 효과를 조금씩 간직하고 있어. 소중한 거니까. 나 옆지로. 간판이라 해. 검의 폭풍! 가스통! 가시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가 늦어지며 가시거리는 1m 내외로 줄어들었고 구조 작업은 전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고메즈는 2주 전 자신과 같이 해당 동굴을 다이빙했던 크레이그 스티븐슨에게 연락한다. 고메즈와 크레이그는 가득 채워진 실린더를 챙긴 후 위험한 동굴로의 수색을 감행한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수색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지만 피터는 찾지 못한 채 체력 고갈과 함께 저체온증이 찾아와 더 이상의 작업은 포기했다. 이들이 포기한 저녁쯤에 경찰 다이버들이 찾아왔고 또 다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되어서 부유하는 실트로 인해 가시거리가 0이 되었고 모든 수색 작업이 중단되었다. 다음날 아침 경찰들은 임무의 목적을 구조해서 시체 수습으로 바꾸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고메즈와 말콤 또한 피터가 생존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들은 피터의 익사를 확신했고 투입된 인력을 줄이면서 수색 속도가 매우 늦춰졌다. 피터가 사라졌을 당시 그는 고메즈에게 이미 한 번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본 통로에 이어져 있는 또 다른 측면 통로로 향했었다. 피터가 이렇게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이유는 해당 동굴에서 이전에 수많은 화석들과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동굴의 탐험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모험적인 요소가 그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활성화시켰고 이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그를 보조해줄 장치를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통로에서 통로로 미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고 결국 매우 어둡고 비좁은 통로에서 멈춰선다. 그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됨을 깨닫고 가이드라인이 있는 본 통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왔던 통로들이 매우 좁아서 그의 움직임에 벽에 실트가 부유했고 이로 인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진 상태였다. 부유 물질과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왔던 길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방법이 없던 그는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기로 결정한다. 그때 앞쪽 좁은 통로 너머에서 물의 표면을 보았다. 이는 그곳에 에어 챔버가 있다는 의미였다.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통로가 좁아 보였지만 벽이 모래로 이뤄진 듯 팔로 미니 통로가 생겼다.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일단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이때 틈이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억지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장비와 피부가 긁혔다. 결국 큰 부상 없이 통로를 통과했고 물 밖으로 나왔다. 그곳에는 생각보다 넓은 크기의 방이 있었고 익사할 위험에서는 벗어났다는 생각에 안도한다. 당시에 올바른 통로를 완벽히 선택해서 나아간다면 실린더에 남아있던 공기만으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지 않았기에 탈출하는 선택지는 최대한 미루고 방에 앉아서 구조대를 기다리기로 결정한다. 방에는 물이 없는 매우 좁은 통로가 몇 개 있었지만 이곳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그는 구조대가 자신을 발견하길 바라며 물속의 빛을 비추기도 했지만 배터리가 얼마 없어 결국 포기했고 실린더를 벽에 내려치며 큰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탈진한다. 당시 식수와 공기는 충분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결정한다. 경찰들은 동굴을 폐쇄한 후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아닌 시신 수습 작업이었기 때문에 투입된 인원은 적었고 당시에는 동굴의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느렸다. 또한 민간인의 구조 작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작업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고메즈는 직접 작업 현장에 찾아가 경찰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직접 수색은 하지 못했지만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점에서 피터는 아직도 생존해 있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좁은 동굴에서 시간의 흐름을 구분하지 못해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또한 어떠한 자극도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환각과 환청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채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결국 피터를 찾지 못해 동굴의 폐쇄 조치는 해제되었고 수색은 종료되었다. 고메즈는 피터를 찾기 위해 직접 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수중 동굴로의 수색으로는 피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동굴학회의 자원봉사자들과 물이 없는 통로를 수색하기로 결정한다. 동굴학회의 팀장 로저 앨리스는 이 동굴의 물이 없는 통로와 수중 통로 부분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당시 최초의 발견이었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구에서 100m 떨어진 좁은 방에 죽어있는 피터를 발견한다. 그가 실종된 지 6주 만에 그의 시신을 수습한 것이다. 그가 발견된 당시 그의 몸무게는 20kg이 감소한 상태였다. 방의 벽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터는 그가 실종된 후 4주가 지났을 무렵 굶주림으로 아사했다. 또한 구조대가 그로부터 불과 10m가 채 되지 않는 부분의 통로를 수색했음에도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후 동굴 다이빙의 위험성을 깨달은 누누 고메즈는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집필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283m까지 잠수, 2005년 세계 최초로 322m까지 잠수함으로써 2개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손에 꼽히는 다이버가 되었다. 끝장내주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 안정해. Shooting stars, I see shooting stars. In your eyes, I see the Milky Way. I don't know where you're taking me. LG전자 에어솔루션은 우리가 숨쉬는 공간의 공기와 온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LG전자. 2014년 2월 6일 노르웨이 라나의 플루라그로타 동굴 입구 5명의 다이버는 수중 동굴 탐험을 위해 모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할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제 열심히 해야지. 5명의 핀란드 다이버들 야리 후오타리넨, 카이 칸카넨, 베상 안타넨,
패트릭 그랭크비스트, 야리우. 핀란드에는 다이빙을 연습할 만한 수중 동굴이 없어 이들은 주로 채석장에서 다이빙을 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난이도 있는 동굴을 찾던 중 그들은 위험할 정도로 깊은 동굴 다이빙을 계획하게 된다. 그 동굴은 슈타이너걸 플레저 동굴과 연결된 플루라그로타 동굴이었다. 지난 가을 카이와 패트릭이 두 동굴 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구에서 다른 입구로 다이빙을 하며 횡단을 완료했다. 그 동굴을 최초로 횡단한 것이었다. 그들은 횡단의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재탐험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다른 입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다. 즉 플루라 동굴로 들어가서 슈타이너 동굴로 나오는 것이 목표였다. 이 동굴은 베테랑 다이버들도 꺼려하는 상당한 난이도의 동굴이다. 수심은 매우 깊어서 일부 구간은 수면 아래 130m 이상까지 내려갔고 길이는 2km로 북유럽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 중 하나였다. 또한 매우 짧은 가시거리, 비좁고 미로 같은 통로로 인해 길을 잃기도 쉬웠다. 2014년 2월 5일 핀란드 5사람은 장비를 가득 실은 벤을 타고 노르웨이로 출발했다. 이동부터 쉽지 않았다. 도로 상태는 눈으로 덮여 미끄러웠고 이동 시간만 15시간이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통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들은 안전을 위해 모든 계획과 세부 사항들을 철저히 반복해서 검토했다. 그들의 계획 세부 사항은 이랬다. 다이빙을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었다. 1팀은 패트릭과 후오타리넨, 2팀은 카이, 베사, 야리우로 나눈 후 1팀이 먼저 코스를 출발하고 2시간 대기 후 2팀이 통과할 계획이었다. 이때 2시간 대기하는 이유는 다이버들이 코스를 통과하면서 일어난 흙먼지가 가라앉기까지 대기하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체 다이빙은 5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이들은 플루라 동굴 근처의 라나에 있는 조도브루 농장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쉬고 다음날 다이빙을 시작하기로 했다. 40m 이상의 수심에서 다이빙하는 것은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간주되며 특별한 훈련과 오랜 기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들은 모두 숙련된 테크니컬 다이버였고 CCR, 풀케이브 다이버 자격을 갖춘 베테랑 다이버들이었다. 이러한 자격으로 볼 때 이들은 위험한 동굴 다이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전문적인 훈련,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들, 철저한 계획과 준비 모두 그들의 다이빙이 악몽으로 바뀌는 것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었다. 다음날 플루라 동굴의 수온은 섭씨 영하 3도로 영하로 떨어졌다. 플루라 동굴이 위치한 노르웨이는 평소에도 추운 편이지만 당시에는 겨울철이라 매우 추웠다. 그들의 예상보다 더 추운 날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진행시켰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얼어붙은 플루라 호수 밑으로 잠수해야 했는데 호수의 수면은 30cm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에 패트릭은 전기톱으로 얼음의 삼각형의 구멍을 뚫었고 이 팀인 베사, 카이, 야리우는 출구가 될 슈타이너 동굴 입구에 필요한 장비들을 나르러 갔다. 추운 날씨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패트릭은 얼음에 구멍을 냈다. 물은 마치 수정과 같이 맑았고 다이빙하기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 1팀인 패트릭과 후오타리네는 장비를 착용하고 재차 점검하며 잠수 준비를 시작했다.